어느덧 제22대 총선 공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면서 표심에 호소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부산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공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사실 뭐 공천 잡음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내전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할 정도로 좀 심각했는데, 이 이의 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당원 당규상 공천 절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이의 제기 사안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공관위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의 제기는 막연하게 나 승복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의 제기 자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특정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도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바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경우에도 뭐 성별, 연령별 거짓 답변을 뭐 했다 또는 하게 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심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석에서는 다들 그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 표본에 맞게 연령,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답변하는 고관여층이 먼저 차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쪽의 답변자들이 뭐 귀찮아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덜 찬 연령대로 내가 답변을 하면, 뭐 영상 통화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여론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공히 이런 그 얘기들을 사석에서들 합니다. 이걸 공석에서 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이거 거짓 답변, 이중 답변을 유도하는 거라면 이건 좀 심각한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의 신청 기각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밀양 지역의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을 했고, 또 고양시에서도 논란이 되는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의 제기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의 제기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답변과 또는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천 관리는 비교적 잘 해왔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선관위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의 제기들은 뭐 민주당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관위가 이걸 만약에 번복을 하게 되면 모든 경선에 관해서 부정이다,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주 적은 차이이긴 하지만 차이가 발생을 했고, 여성 가점제 때문에, 여성 우선 때문에 사실 거기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후보가 적용받고 있는 공정한 룰이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경선의 틀을 흔들지 않으려고 하는, 만약에 그걸 틀을 흔들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흔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 발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도태우 후보는 이미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공관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찬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언은 10년 전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그 당시에는 장해찬 후보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를 따져보니까 25살,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발언의 취지가 과거 10년 전의 발언을 얘기할 때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막 공격하는 거는 저는 정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발언의 취지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 젊은 25살의 청년 장해찬이 정치라고 하는 게 좀 그 정치 영역에서 일 잘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적인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되냐 안 되냐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이 장해찬 후보 스스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사과문을 냈는데 10년 전에 그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사안으로 이걸 번복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 10년 전 발언을 그럼 모든 후보한테 다 뒤집어 봐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는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저 정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잘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점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우리 이력은 걸어온 발자취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해찬 지금 이제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봤어요. 저도 봤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성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이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자기 스스로를 발목을 잡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뭐 치기 어린 시절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시절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 정도 관용은 좀 같이 베풀어줬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입장들을 그동안에 취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지금의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줬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사실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자리에 왔다고 하는 그 굉장히 뭐랄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좀 생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치인들의 모든 발언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사과를 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개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선 이종섭 전 장관, 주 호주 대사의 임명과 부임 때문에 야당의 공격이 조금은 강력한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의외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군 형법에 의해서 군 검찰과 군 재판에서 군법을 하지만 사망 사건이나 성폭행, 성폭력 사건은 민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성폭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나 또는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유족들이나 또는 그 관계자들 또는 국민들이 이 수사가 투명하게 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심을 갖는 사례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은 이 최상병의 그 순직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도 없어요. 이게 다 경찰에 넘어가서 지금은
경북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의 그 위치가 포항이니까 그 경북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또는 권한 관계를 따지고 보면 좀 맞지 않는 문제 제기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작년 9월에 공수처에 그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 고발했겠죠. 그러면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의 설명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수사를 바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실적이 0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기소를 한 건 제대로 했습니까? 구속영장 5건 신청해서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런 공수처가 일이 너무 많아서 국방부 장관의 고발 사건을 제때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출금을 걸어놨어요. 그 출금이라는 게 뭡니까?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금을 12월에 걸어놓고도 또 소환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출국 금지 조치가 한 달 유효거든요. 한 달 지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출국 금지, 2차 출국 금지를 겁니다. 그리고도 소환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는 막상 본인이 공항에 나갔을 때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수한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주 대사 임명을 받아서 나가려는데 출국 금지된 걸 뒤늦게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도 사전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고 공수처에 가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재검토해달라 해서 출국금지가 풀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임명해서 공직으로 호주 대사를 가는 사람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출국금지를 계속 시켜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시내 다니면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에 이종섭 장관을 도피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 도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사주하거나 도와준 것처럼 플래카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애초에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몇 달 동안 그 공세를 해왔잖아요.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워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정권 심판론은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586 운동권 심판론, 그다음에 국회의 독주 해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이종섭 장관 사안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그 소재로 지금 쓰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종섭 장관 스스로 또 대통령실 스스로가 아니 필요하면 공수처가 언제든지 호출하면은 당장이라도 오겠다, 조사받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그것도 호주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국방장관 출신의 대사가 가서 K방산이라든지 또는 인태전략과 관련된 한호 동맹관계 구축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공수처가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하면 됩니다.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쟁을 좀 떠나서 이 사안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취소를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결국 이 사건이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가? 일부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일부 언론과 공수처가 이른바 공원 유착을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로 보낸다고 하면 원래 보낼 자리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차관 복급 정도가 가는 그런 자리인데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를 왜 호주 대사로 갑자기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선거 끝나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공수처 수사 조금 더 협조하고 난 다음에 보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막 급하게 그 출금 해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차장문 사건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병사가 그 수해 때 실종자 수색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원이 됐는데 구명조끼 하나 안 입혀가지고 거기서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군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다 자기가 사인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처리를 상식적으로 하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오히려 자초하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분노하는 심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게 공원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이 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국금지 조치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그래가지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건데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째 수사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고발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건인데 그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출국금지 조치만 취해놓는 게 맞느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됐다고 하는 조치를 언론에 흘렸다. 그게 일종의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찰이 늘 피의사실 줄줄줄줄 외부에 언론에다가 알려주는 거 그건 그러면 다 공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역시 공작이란 프레임으로 이거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면 더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짧게 듣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 호주냐 차관복급인데 지금 그 급격하게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 거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잘 아실 거고요. 예, 우리 그동안의 외교는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차관급이나 장관급을 보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태 전략으로 우리 국가 안보 전략 전체가 바뀌면서 인도의 중요성과 태평양에 있어서 호주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K방산이 K9 자주포라든지 레드백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1조 5천, 3조 5천 정도로 지금 이 호주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호주가 지금까지 중요했던 러시아나 중국 이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호주와 바로 이런 이 군사 동맹과 군사 K 방산과 관련된 긴밀한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호주는 지금 부총리가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 지낸 이종섭 대사를 보냈다고 저는 해석하고요. 호주 대사의 임기가 작년 12월 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그 호주 대사 자리를 몇 달을 비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제 적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그레망 보내서 바로 후임으로 보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공수처에서 고발된 지 벌써 몇 달 후지만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없었고 출금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고발됐으니까 일단 이 고발 사건이 뭐 5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려보자. 국가 경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뒤늦게라도 이런 팩트가 확인이 됐으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여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팩트는 팩트대로 가리고 수사는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하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 선거의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짧게 네, 말씀드리면 30초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보수신문이 이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호주 대사로 갔지만 이 지금 수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는 것이니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그동안엔 대리를 임명해가지고 대리가 그냥 업무 수행하다가 총선 끝나고 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몇 주를 못 기다려가지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하루 만에 출국 금지 풀어주고 심의위원회 열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그렇게까지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서 이 총선의 이슈를 만드느니 차라리 한 3주 정도 더 있다가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도 안 되는 거냐. 근데 이렇게 오히려 보수신문조차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수신문조차 야단친다고 해서 그게 꼭 아니, 진리는 그러니까- 아니고 보세요. 아그레망 절차가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로 무작정 안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외교적 관례가 네. 아그레망을 보내서 그쪽에서 아그레망이 오면 그러면 즉시 부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외교의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취재로 벌써 20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3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이 좀 이렇게 빠르게 어떠한 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발표한 건 이례적이죠. 근데 뭐 선거 전에는 다 자기네들이 판세 분석해서 모든 당이 갖고 뭐 있어요. 총선 네. 목표를 몇 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낮춰 잡으면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네.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뭐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숫자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성원하는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과반 이상의 의석은 얻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세 분석한 거하고 실제 이 뭐 수치 제시한 거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또 뭐 갤럽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좀 이따 저희가 기회 되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론은 특히 이제 수도권 여론은 경기 인천 지역을 빼고 서울 여론은 사실 민주당이 불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여론이 많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면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 거라는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또 의석도 늘어서 122석이 지금 걸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내주게 된다면 뭐 일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뭐 원래 지금 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뭔가 여론의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보다는 높이 잡아도 되는 분위기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남은 기간이 3주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천지개벽을 한 3번쯤 해도 될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고 싶지만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진짜로는 다소 불리한 쪽에서는 블러핑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진짜로는 좀 앞서가는 쪽에서는 엄살 전략을 쓴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의석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의석보다는 좀 다소 좀 이 과장되는 숫자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약간 높였다. 네, 여러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브리핑을 하는 것 같다. 예,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요. 실제 어떤지는 제가 민주당 조사를 들여다보지를 못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판세가 녹록치 않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한 2주쯤 전인가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뭐 160석 얘기했을 때 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엄살 전략 쪽으로 가는 듯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유지 관리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 오만하면 안 되고 이 나대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 상황이 지금 양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판세를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다든 할 말이 있는 판세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3주 24일이 그 사이에 판세가 바뀌어도 서너 번은 최소한 바뀔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네. 아직 공천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아직 한두 당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에서는 이 비례대표 발표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의 브리핑으로 지금 불리한 판세를 어떻게든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또 흐트러졌던 아니 공천이 내정과 같은 양상이니까 고정 지지층도 흐트러졌을 수밖에 없죠. 이걸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그런 숫자 제시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왜 숫자까지 저렇게 제시하냐. 언론이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요. 민주당이 한 요 정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180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판세 분석한 거하고 내세우는 의석은 좀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나중에 가서 저도 180석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민심은 제대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론이죠.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됐고 비슷하게 150, 160 한다는 당시 미래통합당. 네. 이건 뭐 지역구 80여석으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그게 한 달 전, 석주 전, 3주 전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천 얘기 더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아직 경선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좀 세요. 뭐 원내에서 좀 갖고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 있던데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네, 전략 지역구 지정에서 네. 아마 후보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중성동을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눴잖아요. 네. 다시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요. 어허. 그리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선을 갔는데 한 후보가 뭐 막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전략 지역구로 그냥 지정이 되지 그 같이 경선에 붙은 후보를 그냥 바로 당의 공식 후보로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 논리는 이런 거죠. 내가 그 사이에 이의 제기를 해서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의 공식 후보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차점자인 내가 공식 후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는 논리로 얘기하면 경선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3명 3자 경선을 붙었던 데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 이승훈 변호사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원점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승훈 변호사 원래 정봉주 후보를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두 사람을 결선을 붙여가지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고요. 정봉주 후보를 컷오프할 때는 아마 이런 뒤에 잡은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컷오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후보가 공천이 되거나 다른 뭐 지금 이제 박용진 후보가 차점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고민이라서 저는 그냥 외부에서의 시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 경선이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도인지 아니면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도인지 역시 후자 쪽이 아닐까. 처음부터 박용진 의원을 사실은 동료 의원들은 대체로 박용진 의원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위 10%로 넣어서 감점을 주면서 지금 경선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를 하더라도 적어도 박용진한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관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와 같은 의견을 저도 갖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지 이게 다시 박용진 후보한테 그 공천 기회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애초에 목표가 박용진 제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외부의 시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양당에서 뭐 정몽주 후보 그리고 도태우 후보가 한 명씩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고 또 장해찬 후보 남아 있고 양문석 후보가 또 남아 있어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고민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을 번복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봐요. 왜냐하면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게 논란이 돼서 썼다고 하는 칼럼도 다 제가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거칠게 공격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정권을 빼앗겼던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정권을 좀 비판하던 시각을 갖고 있었던 때 그 얘기였었고요. 또 그 칼럼 내용에 한미 FTA 관련되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시민사회에선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결국 내줬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론에 관한 부분, 또 아쉬움, 원망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거친 표현으로 나왔던 측면은 있지만 그거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이지 일종의 모멸감을 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발언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좀 거칠게 정권을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지 그걸 가지고 공천을 탈락시킬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쪽 한 명 낙마하면 저쪽 한 명 낙마시켜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뭐 사실은 그 관전자에 따라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발언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일부는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처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이상 이재명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차라리 조국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결집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김대중 지지자들이 내가 여기서 계속 그 구박받으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차라리 이낙연과 함께 호남에 호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예전의 발언이지만 그 상황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의 정서에서 볼 때는 패륜적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분위기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들 530여만 표 차이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다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왜 불만이 없고 뭐가 없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이 우리가 그때가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서 당시에 이랬잖아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어버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이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양문석 후보의 이 발언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뭐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갈 것인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몫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내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민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는 뭐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직후에는 원망의 감정이 훨씬 그랬죠. 많아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그리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양문석 후보가 당시에 비판했을 때는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도 인간 노무현을 공격한 건 아니고요. 제가 칼럼 읽어도 봤지만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책적인 비판과 함께 거기에 대한 비판들,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예. 노무현을 비판했던 것이지 노무현 자체를 인간적으로 공격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썼던 칼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